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요, 제가 낭독했던 작품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셨던 단편소설 궁합을 쓰신 김호진 작가님의 소설집 문경의 새벽입니다. 이 책은 궁합을 포함해서 9편의 짧은 글과 단편소설이 수록된 소설집으로 작가의 삶 속 여러 체험과 개인의 역사가 상상력과 함께 버무려져 옛날 이야기를 듣는 듯한 구수하고 향토색 짙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낭독할 먼 귀로라는 작품은 6.25 전쟁 전후를 배경으로 젊은 신혼부부의 애환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늘도 아크나의 낭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 귀로, 김호진 지음. 무릇 젊은 아녀자에게 제압이 없는 공방독침은 견디기 힘든 옥살이다. 더구나 한두 달도 아닌데다. 비록 불구여도 외간 사내 하나가 건넌방에서 수컷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6.25가 나자 영장이 줄줄이 날아들었다. 맨 먼저 징병된 동네 장정은 23살 권택만이었다. 택만이가 입대하던 날 누구는 걱정하고 누구는 격려하며 사람들이 동네 어귀까지 배웅했다. 네 위에 든 동 살아온네. 택만이가 할매라 부르는 도촌댁이 그 말을 할 때 20살 도리실댁은 소매자락 돌연으로 눈물을 찍었다. 홑껍데기 포대기로 싼 옹알이도 못하는 갓난쟁이를 둘러엎은 채였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눈물겨워했고 학처럼 목이 길어 더 슬퍼 보이는 도리실댁이었다. 도촌 할매는 60이 넘은 보살 같은 분이었다. 그래서 젊은 축들은 남녀 가릴 것 없이 그네를 도촌 할매 또는 할매라 부르며 우러르고 따랐다. 나무 관세음보살. 지나가던 탁발승이 택만이를 알아보고 불덕을 빌어주었다. 택만이도 합장하고 몸을 굽혀 답례했다. 격정에 북받친 도리실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칠 따름이었다. 장승 도깨비가 그 광경을 괴이쩍게 바라보고 있었다. 고추선 펭귄처럼 몸집이 땅따란 택만이는 남뱅인의 머슴이었다. 어려서 양친을 여의고 어느 절에 맡겨진 그는 20살이 다 되도록 절밥을 먹었다. 장정이 되어 하산한 후에는 떠돌이 놉살이를 하며 농사일을 배웠다. 그러다 한 해 전 도리실의 금남이와 결혼해 남뱅인의 마룻간 건넌방에 겹방살이 둥지를 틀었다. 그 사이 딸도 하나 낳았는데 느닷없이 영장을 받고 만 것이다. 택만이가 떠나자 남뱅인의 농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고 딱히 갈 곳 없는 도리실댁은 당분간 그 집 드난살이를 했다. 전쟁과 가난이 올가씌운 풀기 힘든 사슬이었다. 전쟁은 이처럼 한창 나이에 사내는 싸움터로 내몰고 꽃다운 새댁은 독방에 가두었다. 이 강제된 별거는 때로 가혹한 재앙을 잉태하는데 택만이와 도리실댁의 운명이 그러했다. 남편은 돌아올 기약 없이 전쟁터로 가고 젖먹이 하나 달린 젊은 아낙이 독신 남자와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다. 불안한 동거였다. 남뱅이가 제대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긴 하나 아직은 4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도리실댁과 도촌할매는 사돈의 팔촌 비슷하게 걸리는 데가 있어 꽤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 연으로 그녀는 도촌할매를 자기 친할매처럼 따랐다. 택만이도 그랬다. 택만이가 입대한 후 도리실댁은 상의할 일이 있거나 적절할 때면 할매네 집을 들러 속내를 털어놓고는 했다. 그러다 점차 발길이 뜸해지더니 택만이가 입대하고 2년쯤 지났을 때는 출입을 끊었다. 그녀가 그러는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응달진 마을 귀서리에 납작 틀어박힌 남뱅이네 집은 사람들 왕래가 뜸한 외딴 집이었다. 유일한 혈족인 남뱅이 동생네가 10여 분 걷는 거리에 살고 있었으나 잔등이 하나를 낀 왕래가 불편한 지형이었다. 이래저래 동생네 식구들도 자주 들르지 않는 그 외진 후미는 자연 인적이 뜸할 수밖에 없었다. 남뱅이네 집 뒤 둔덕에는 남근석 하나가 몇 개의 바위 사이에 불끈 솟구쳐 있었다. 장대하게 직립한 석질 좋은 바위였다. 타는 노를 받으면 온통 황금빛으로 변하는 이 신비로운 돌은 기상 또한 결연해 혈맥이 통하는 듯했다. 야반 삼경에는 등 너머 유씨문중 종부를 비롯해 등남을 간구하는 여인들이 치성을 올리기도 하는 그 바위를 사람들은 영검 있는 수호신이나 돌미륵같이 신성시했다. 남편 생사가 걱정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면 도리실댁도 그 바위에 빌고는 했다. 도리실댁은 갸름한 얼굴에 오뚝한 코와 잠잠한 눈매가 선연한 새댁이었다. 발그레 윤기 나는 입술하며 불룩 솟아오른 가슴팍 또한 한창 피어나고 있었다. 출생은 한미해도 까칠하거나 미혹하지도 않은 그녀는 마음씨가 미려하고 행신도 발랐다. 얼핏 보아서는 정절도 송죽 같으리라 여겨지는 수줍음 많은 여인이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듯 푸석한 얼굴과 가냘픈 몸피가 을신녀스럽게 보이는 도리실댁이었다. 치장 없는 차림에다 볕에 탄 민얼굴하며 그녀는 영락없이 가난한 농부의 고단한 아내였다. 유달리 긴 목은 머리에 인 물동이가 힘들어 보일 정도였는데 그 때문에 그녀는 외로움에 적잖이 약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남뱅이의 본명은 조남두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남뱅이라 불렀다. 안진뱅이처럼 집안에서 뱅뱅 도는 불구자라는 의미였다. 행색은 미천한 갈부 같지만 뼈대 있고 밥술이나 먹는 집안의 마지로 태어난 그는 어엿한 반족이었다. 어려서는 등 너머 어느 선비 문화에서 한문을 배운 적도 있다. 국민학교도 다닌 그가 목뼈와 발목이 탈구되고 척추까지 다친 것은 15살 때다. 나무찜을 지고 눈 덮인 가풀막을 내려오다 당한 재난이었다. 그때는 의술이란 것이 침 몇 대 놓는 게 고작이어서 침술사가 신경인지 힘줄인지 잘못 건드린 탓에 하반신 일부가 마비되고 만 것이다. 다행히 뇌는 다치지 않았고 팔과 손도 멀쩡했다. 목소리 역시 온전했다. 머리는 삭발하고 수염은 길게 길러 초야에 묻힌 도사를 방불케 하는 남뱅이는 역수를 배워 사람들의 사주도 가끔 봐주었다. 그것은 그가 집안에 박힌 불구자이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네 사람들은 그의 역수를 별스럽지 않게 여겼고 출입도 꺼려했다. 신단도 신상이나 신물도 무도나 무구도 없는 평범한 초가지만 음습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남뱅이는 섬직이 조이 되는 토지를 소작 주고 살아오다가 택만이를 일꾼으로 들였다. 세경을 후하게 주는 대신 남뱅이 밥상을 택만이네가 차려주고 빨래를 비롯한 허드렛 일도 떠맡는 조건이었다. 그 일은 고스란히 도리실댁 몫이었다. 택만이가 있는 한 남의 눈에도 좋게 보였으나 그가 입대함으로써 일이 묘하게 틀어졌다. 택만이가 떠난 그날부터 남뱅이와 도리실댁은 한솥밥을 먹으며 동거하는 형국이 되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 십상인 모양새였다. 사내들이란 이런 경우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판정난 욕망도 신통하게 되살려내고 감추고 있던 생념 또한 드러내기 마련이다. 이런 상상이 옳다면 그 오해는 머지않아 사실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남뱅이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어쩌다 나올 때면 마른 새우처럼 앙상하게 꼬부라진 몸을 장대 같은 나무 지팡이에 의탁하고 힘겹게 다녔다. 오랜 세월 그렇게 걷다 보니 두 어깨는 대각선을 이루었고 엉덩짝은 어긋나 있었다.
누가 봐도 중증 장애자였다. 사내 구실은커녕 측간에도 못 갈 것 같은 불구였다. 차림은 늘 추레했고 표정은 음울하고 얼빠진 듯했다. 불경구절 같은 말을 중얼대는 버릇도 있었다. 불구의 아픔을 잊기 위해 절대자의 구원을 간구하는 서원 같기도 하고 신들린 사람이 주문을 외는 술법 같기도 한 혼잣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까지 마비된 빙신으로 단정했다. 그것은 겉모습만 본 그들 나름의 짐작일 뿐이었다. 그의 몸속에서 비등하는 음욕은 온전한 남자들과 같거나 더 치열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남뱅이가 도리실댁 적삼 속으로 비치는 가슴살을 보거나 그윽한 눈길이라도 느낄 경우 언제든 그는 탐욕스러운 동물로 돌변할 수 있을 터다. 남뱅이가 자는 방과 도리실댁이 자는 방은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욕정을 추스르지 못해 남뱅이가 몸을 뒤척이며 헛기침을 하면 도리실댁이 그 속내를 느낄 수 있는 거리였다. 남뱅이든 도리실댁이든 가끔 건넌방을 훔쳐보며 은연중 궁금증을 드러내기 십상인 상황이었다. 매일 밤 주고받는 이런 궁금증은 점차 두 사람의 의식을 딴 방을 쓰는 타인에서 한 방을 쓰는 남녀 관계로 몰아갈 게 뻔하다. 택만이가 있을 때는 가상도 못했던 이상한 몽환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억압된 욕망일수록 꿈에서 활로를 찾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인간은 수치를 모른다. 꿈속 인간은 특히 성인 남자는 상상도 못할 얄궂은 성희를 노골적으로 벌인다. 동물적 본능에 기인하는 이런 몽환은 성적 에너지가 넘치는 한창 때의 남녀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꿈속 인간은 제멋대로 헛소리를 짓거리고 벌거숭이 알몸으로 백주의 도심을 활보하는가 하면 덜어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적인 쾌락에 몰두하기도 한다. 성적 허기가 있으면 한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런 행위는 그 허기가 한까지 동반할 경우라면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 꿈을 연구했다는 누군가의 말이다. 금나미와 단둘이 한 지붕 밑에서 잠을 자는 남뱅이로서는 이 몽환, 그러니까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꿈을 자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터다. 40이 넘도록 독신인 그는 성적 허기뿐만 아니라 불구의 한까지 맺혀 있기 때문이다. 흔히 관찰되는 사례로 보아 남성의 성적 공격성은 예측 불가능하고 이들의 우발적인 혹은 계획적인 성행위는 예외 없이 야수적이다. 남뱅이가 언제 어떻게 이 억제된 공격성을 폭발시킬지 잠옷 염려되는 일이었다. 남뱅이는 멀쩡한 육신이 불구가 되자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퉁소에 매달렸다. 제법 경지에 이른 그가 한겨울 깊은 밤 한 곡조 건드러지게 뽑으면 마을 사람들은 마법에 걸린 듯 그 선율 속으로 오롯이 빠져들고는 했다. 때맞춰 주솔재를 넘어온 솔바람이 뒷산 대숲을 흔들면 감각이 무딘 노인들조차도 저놈이 또 신기가 발작했구먼 하며 퇴침을 자처 괴었다. 남뱅이가 즐겨 취주한 노래는 아리랑과 봉선화 같은 결의의 한이 담긴 노래였다. 결의의 한과 불구의 한을 섞어내는 남뱅이의 퉁소가락은 건넌방에서 외로움과 싸우는 도리실댁에게는 가슴 아린 비곡이었다. 고즈넉한 밤, 그가 띄운 가락에 감동을 느낀 선잠 속의 도리실댁도 더러 따라 부르고는 했을 터다. 이런 일이 잦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는 오히려 그녀가 그 가락을 지레 가슴 졸이며 갈망할지 모른다. 잠은 오지 않고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을 견디기 힘든 그녀에게 산촌의 밤은 너무 적막했다. 귀뚜라미 울어 새는 가을밤, 웅그린 초승달이 애달프게 느껴지는 것은 도리실댁 처지가 그렇다는 증거였다.
삼라만상이 깊이 잠든 동지섣달 한밤중, 오직 도리실댁만 잠 못 자는 것도 남편 생각이 사무쳐서다. 개 짖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만 멀리서 들릴 뿐 숨을 먹게 하는 밤의 요기가 외로움을 부추길 때면 참기 힘든 정염의 올가미가 그녀 몸을 옥죄었다. 부엉이가 정막을 깨는 여름밤도 예외가 아니었다. 짐승 울음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밤빛 소리만 추적거릴 때면 우수에 젖은 그녀의 고적은 애간장을 녹였다. 빗소리가 남편 발소리로 헛들릴 때도 있었다. 혹시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지만 빗줄기만 검게 내리는 밤. 그때 들리는 퉁소가락은 전선의 진혼곡과도 같았다. 기다리는 소식은 안 오고 외로움은 밀려들고 남뱅이는 안방에서 대기 중이었다. 가족의 눈도 없고 산골짝 외딴 집이어서 이웃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런 처지라면 아무리 정절한 여자라도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그 무렵 도리실댁은 괜히 남뱅이를 남자로 느낄 때가 잦았다. 6.25가 터진 그해 8월에 입대한 택만이는 1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6.25 전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칠구는 북진하는 길에 잠깐 마을을 들렀지만 택만이는 감감했다. 인민군을 뒤쫓던 칠구 부대가 마을을 들른 날, 도리실댁은 혹시 남편을 볼 수 있을까 기웃댔다. 보기는커녕 소식도 못 들었다. 그래도 택만이가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실망스런 가운데도 참고 넘길 수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단 하루도 기다리기가 힘들었다. 속이 탄 도리실댁은 몇 달이나 재고 망설인 끝에 무람도 염치도 버리고 남뱅이에게 택만이 운세를 묻는다. 어때 있겨? 사주를 넣고 60갑자 음양오행을 손가락으로 짚어본 남뱅이가 무겁게 입을 연다. 택만이는 저문날에 집을 나선 봉사팔저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캄캄한 벌판을 길을 잃고 헤매는 판수 신세요. 운수가 되게 꼬있구마. 삼재가 끼었어. 생사망연이요. 그라마 몬드로 한다 이 말이껴. 날 새기 전에 의인을 만나만 올끼고 도적들을 만나만 못 오제. 날이 샜는데도 안 오마 전사했다 이 말이껴. 그렇게 봐야지. 그라마 날이 언제 새니껴. 전쟁이 그치야지. 전쟁은 언제 그치니껴. 전지신명이나 알지 중생은 모르지. 혹시 잘못되면 오케요. 부닥거리라도 할까 예. 쓸데없는 짓이지. 언덕 바우에 치성이나 들이든 동. 도리실댁은 살풀이 굿이라도 해서 겁살이든 제살이든 털어내고 싶었으나 말귀를 알아듣고도 남뱅이는 단박 뭉쳐버린다. 자칫 지신의 비위라도 건드리면 되레 동티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궁금증이 풀리기는커녕 불안감만 더 커진 도리실댁은 통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견디다 못해 그녀는 그날 밤 갓난이를 둘러엎고 집을 나섰다. 굿은 못한다 해도 선왕신에게 축수는 하고 싶어서였다. 당집은 동네 어귀의 소나무 숲속에 묻혀 있었다. 주변에 오색 새끼줄이 어지럽게 걸려있어 분위기가 으스스했다. 은하수도 이운 한여름 깊은 밤, 그녀 발소리를 알아챈 동네 개들이 다투어 지저댔다. 어디선가 너구리 소리도 들려왔다. 당산숲 어귀에 곶집 앞을 지날 때는 송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래도 그녀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기어코 당집 널문을 연 그녀는 선앙당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맞잡아 비빈다. 선앙님, 어예 지 남편은 편지 한 장 없니껴. 소식 좀 듣게 해주이소. 위에끼나 살아오게 도와주이시소. 머리를 조아리며 두서없이 중얼대다가 하얀 달이 뜬 뒤에야 자리를 떴다.
사람들 눈에 띌까 살근살근 안 뜸을 지나 남뱅이네 집 뒷등에 오른 그녀는 벼란간 머리숱이 쭈뼛했다. 나갈 때는 컴컴하던 남뱅이 방 봉창으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리실댁은 몰랐지만 언제부턴가 남뱅이는 그녀 동태를 쫓고 있었다. 그날 밤도 도리실댁이 아기만 업고 나가자 곧 돌아오겠지 하며 호롱을 켜고 기다렸다. 그녀 친정 부모네는 20리가량 떨어진 도리실이라는 두메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뱅이네 건넌방을 고수하는 것은 택만이가 믿었듯 그녀 역시 남뱅이가 성까지 마비된 빙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어쩜 그녀는 살던 집에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는 것이 안악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나 뾰족한 대책 없이 생소한 곳으로 떠나기보다는 남뱅이네 집에 계속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도촌할매는 그게 남뱅이와 무슨 유별한 연관이 있다고 짐작했는데 신통하게도 맞았다. 도리실댁이 외로움과 싸우는 사이에 해가 2번이나 바뀌었다. 입대한 택만이는 여전히 편지 한 장 없었다. 남뱅이의 택만이 사주풀이가 생각난 도리실댁 가슴은 등잔 심지처럼 바작바작 타들어갔다. 그즈음 택만이의 사주를 뒷받침하는 불길한 소문이 뜬금없이 나돌았다. 택만이가 전사했다는 거였다. 같은 무렵에 입대한 다른 사람들은 전선 편지를 보내오는데 택만이만 소식이 없다면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들 했다.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입놀림이었지만 택만이 부대에 배속되었던 등너머 맹구의 제대 소식과 맞물리며 소문은 그럴듯하게 번져나갔다. 소문은 남뱅이 귀에도 들어갔다. 택만이 사주를 알고 있는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사주풀이와 전사 소문이 절묘하게 들어맞는 것을 확인한 그는 가슴 가득 차오르는 흥분을 느끼며 혼자서 말한다. 택만이가 죽었다 카마 도리실댁은 내캉 산다 아이가. 이게 연분이라는 거요. 얼결의 한 말일 테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은연중 강렬했다. 그 순간 선친이 남긴 유언이 남뱅이 뇌리를 내리친다. 집신도 짝이 있는 거요. 살다 보마 연분도 만나는 거요. 그러니 꿋꿋이 살아. 기다리마 때가 오는 거요. 제사밥도 못 먹는 무작위 팔자는 면해야 한다. 남뱅이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자정 그는 마루 건너 도리실댁 방으로 꿈틀꿈틀 기어갔다. 맹수가 먹잇감에게 몰래 다가가듯 숨소리도 죽이고서다. 천둥번개가 밤하늘을 연거푸 찢어댔다. 맹구는 1950년 10월 함경남도 어느 고지 전투에서 한쪽 눈을 잃고 전역했다. 시력과 몰골은 결단났으나 목숨은 건진 상이용사다. 택만이는 그런 운도 없다고 마을 사람들은 쑥덕거렸다. 궁금증을 못 이긴 이장이 맹구를 찾아가 택만이 안부를 묻는다. 이복의 맹구, 택만이는 죽었나 살아있나? 모릅니다. 포탄이 가 앞에서 터질 때까지는 살아있디만은. 초연자욱한 전장을 떠올리며 맹구가 한 말이다. 포탄이 택만이 앞에서 터졌다고? 이장이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는 못 봤나? 못 봤습니다. 자네 눈도 그때 다쳤는가? 그렇습니다. 파핀 쪼가리가 박히십니다. 이장은 거기서 말을 끊었다. 포격당한 피투성이 택만이가 화염 속에 나뒹구는 모습이 떠올라서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도리실댁은 가슴이 퉁 내려앉았다. 택만이가 전사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섰던 거다. 택만이가 입대하고 3년째가 되는 어느 가을밤, 도리실댁이 할매집을 들렀다. 쪽박 같은 초승달이 봉화산 마루에서 졸고 있는 어슬녘이었다. 색이 바랜 연두색 겹조고리에 허름한 회색 몸빼를 입고 검정 겉버선을 신은 차림이었다. 초췌한 얼굴에는
신선한 삶의 그늘이 짙었고 입덧으로 부르튼 입술에는 더댕이가 끼어 있었다. 3살배기 딸을 업고 물바랜 천의 포대기를 두른 아랫배 또한 그런 생각으로 봐서 그런지 조금 불러 보였다. 얼마 전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았다. 진상은 이렇다. 늦은 밤 반찬거리를 챙겨주려 남뱅이 개수가 시숙집을 들렀을 때 안방으로 들어가는 속꽃바람의 도리실댁 뒷모습을 봤다고 했다. 사립을 들어서다 말고 돌아선 그 잔망스럽다 못해 사박스런 개수는 동네방네 두루치 자락을 할랑거리며 호들갑을 떨었다. 설마 남뱅이가 도리실댁을?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으나 개수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바람에 소문은 신빙성을 얻었다. 여차해서 2사람이 정식 부부라도 되면 남뱅이 재산을 몽땅 도리실댁이 차지할 것을 경계한 샘속 빠른 개수는 가끔 속보도 알려주었다. 도리실댁 아랫배가 나날이 달라진다는 게 요지였다. 도리실댁을 맞은 할매는 모른 척 시침대고 묻는다. 애기 아범은 기별 있는가? 그녀는 수척한 얼굴에 스산한 기운이 설핏 스치었다. 아직도 없니다. 도리실댁에 축 처진 대답이었다. 할매가 뭔가 한마디 하려는데 그녀가 대뜸 덧붙인다. 할매여, 지는 떠날락하니다. 맴먹 없니다. 말끄트머리를 얼버무리는 작은 소리였다. 할매는 떠나는 이유를 알겠다는 듯 걱정처럼 묻는다. 이 뒤숭숭한 난리통에 어디 가노? 친정으로 가니다. 친정? 할매 언성에 의아함이 묻어났다. 예. 한숨처럼 터져나온 도리실댁 대답이다. 진짜까지 오예 인자사 가는가? 어조는 부드럽지만 할매가 취조하듯 되물었다. 시르멍한 표정의 그녀는 잠시 망설이고 나서 조심스레 입을 뗐다. 듣고 나니 기가 찼다. 친아버지는 2살때 여의었고 살 길이 막연한 그녀 어머니는 제가 했다. 계부는 거의 매일 예안이나 봉화정터를 돌며 눈속임으로 남의 돈을 뜯는 야바위꾼이었다. 계부가 밤낮 없이 밖으로 나도는 바람에 어머니가 계부 피를 받은 동생 셋을 합쳐 6식구 생계를 꾸려야 했다. 두마지기 다랑이 자갈로는 계부가 장사미천으로 말아먹었고 산전이나 다름없는 몇 되기 다비밭과 터설이 개똥밭이 삶의 숨줄이었다. 집도 한 채 있었지만 산발치 비탈에 붙어있는 개딱지만한 너와 오두막집이었다. 가난보다 무서웠던 것은 야바위꾼 가족을 우습게 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어머니는 그 짓 그만하고 농사나 지으며 살자고 계부를 설득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러던 차에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자주 취하기는 했어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던 계부였다. 그런 어머니가 친정에 간 어느 밤, 고주망태가 된 탐욕스러운 눈으로 도리실댁을 노려보는 것이었다. 질겁한 그녀는 이웃에 사는 삼촌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서둘러 그녀를 택만이와 결혼시켰고 남뱅이가 일꾼을 구하자 내쫓듯이 떠나보냈다. 그쯤에서 말을 끝낸 그녀의 여린 목이 겨릅처럼 가냘파 보였다. 아무리 술김이어도 음탕한 눈길로 의붓딸을 노려보는 계부라면 짐승이나 다름없다. 그런 계부가 있는 친정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여간한 강단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할매가 그녀 얼굴을 안쓰럽게 살피며 걱정처럼 묻는다. 새 아버지가 인자는 안 무서운가? 돌아가셨니다. 그 무렵 도리실댁 친정은 대구에 살고 있었다. 남편과 사별한 그녀 어머니는 가산을 정리해서 대구로 이주했다. 아기를 죄어 업고 방을 나간 도리실댁은 토방 대도를 내려가다 말고 마지막 말을 한다. 할매여,
찾지 마라 카이소. 울음기가 섞여 있는 목소리였다. 택만이가 살아오더라도 자기를 찾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당부였다. 할매는 뼈마디가 송골한 그녀 손을 만지며 혼잣말을 한다. 불쌍한 것, 전쟁 때문으로. 할매 말이 맞다. 전쟁만 나지 않았다면 택만이는 군에 안 가게 되었을 터. 도리실댁 또한 음풍에 휘말리지 않았을 터다. 그녀의 실절은 내밀한 본성 탓이 아니라 동족의 상잔 탓이라는 게 할매가 하고 싶은 말이었을 터다. 할매는 꼬깃꼬깃 꿍친 노잣돈을 그녀에게 쥐어주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훔쳤다. 도리실댁이 마을을 뜨고 보름쯤 뒤 그녀 시누이, 그러니까 택만이 여동생이 할매 집을 들렀다. 잠적한 도리실댁이 소문대로 친정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던 할매는 모호하게 둘러댄다. 소문이 소문을 만든다네. 살기 위해 떠난 사람 찾지 말게. 할매가 입단속을 하자 얼마간 수군거림이 있었던 얄궂은 추문은 점차 사그라졌다. 도리실댁이 떠나고 서너 달쯤 되는 어느 날, 꼬꾸라질 듯 마당으로 뛰어든 할매의 손잡벌 피부치 창우가 병력 같은 소식을 전한다. 할매요, 남도가 자살했니더. 네 시방 뭐라했노? 남도가 정지 빗장에 목을 맸다 카이요. 할매는 그의 죽음이 도리실댁의 출분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수군댔지만 진실은 엉뚱한 것이었다. 도리실댁은 떠났고 남뱅이는 죽었다. 휴전이 돼 전선의 총성 또한 멎었다. 택만이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다. 사람들은 또 단정에 가까운 추측을 망설임 없이 퍼뜨렸다. 택만이는 분명 전사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방아였다. 그러던 중 휴전 다음 해 어느 날, 택만이의 생사에 관한 모든 통념과 억측을 모조리 뒤집는 이변이 일어났다. 그날 군모도 계급장도 없는, 군복도 민간복도 아닌 후줄근한 죄수복 차림의 택만이가 넝마 같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주솔제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남북한은 1953년 휴전 직후 포로 교환을 했다. 택만이의 귀환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남측으로 송환된 후 늑마 겸 치료와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그 다음 해에야 고향으로 돌아왔다. 택만이는 추괴하게 피폐해진 몰골이었다. 비실대는 그를 보자 수십 마리 까치떼가 목청 터지게 지저댔다. 택만이를 맨 먼저 본 사람은 공교롭게도 일제말 징용에 끌려갔다 다리를 다친 응칠씨였다. 주솔제 비탈을 뒤뚝뒤뚝 오르다가 택만이를 본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며 조심스럽게 묻는다. 니 택만이 아이가? 해임, 배안하시겨. 서로를 확인하자 두 사람은 단숨에 달려들어 얼싸안았다. 한참 뒤 북받친 감정을 가라앉힌 뒤에도 응칠씨는 차마 뒷말을 이을 수 없었다. 택만이가 전사했을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지만 도리실댁이 떠나버린 것이 자기 잘못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니 댁은 떠나고 없대. 도촌할매집에 어여가 보거라. 입을 연 그는 내친 김에 소문으로 떠도는 남뱅이와 도리실댁의 밀통설과 임신설도 전해준다. 니 댁은 남뱅이 알을 뱉는기라. 택만이가 새파랗게 질릴 때 응칠씨가 후려치듯 덧붙인다. 남뱅이는 목을 맺는기라. 남뱅이가 목을 맨 것은 죽은 줄 알았던 택만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 직후였다. 북에서 남으로 송환되자마자 택만이는 전선 편지를 보냈다. 도리실댁을 대신해서 편지를 받은 남뱅이는 염라대왕의 부름을 받은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었다. 택만이가 살아있다니 이게 무슨 청천하늘의 날벼락인고.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댄 남뱅이는 편지를 건넌방에 던져놓고 자살을 결심한다. 대관절 무신 살이 이 모양인고 복록이 없어도 앵간해야지. 댕만이가 살아있다 카마 내는 죽어야 하는 거 아이가. 허긴 이게 다 사음을 범한 내 업보 아인가배. 뜻모를 웃음을 입가에 흘리기도 하고 안가슴을 치기도 하며 온종일 주절된 남뱅이는 그날 밤 목을 맸다. 충격을 받은 택만이는 허겁지겁 남뱅이네 집을 들렀지만 돌이실 댁은 없었다. 눈에 띄는 것은 허접스런 세간살이와 천장에 매달려 건댕거리는 거미줄과 자기가 보낸 군사우편뿐이었다. 빈 방을 확인한 택만이는 문지방에 널브러지고 말았다. 실신한 택만이 뇌리에 남뱅이와 금남이가 알몸으로 뒤엉킨 모습이 스친다. 거기에 어린 딸의 천진한 얼굴이 겹친다. 이어 생포되던 날의 전투 장면이 어른거린다. 눈발이 푸슬푸슬 내리는 1950년 11월 중순 저녁나절. 함경도 명천 북방 어스름한 산자락이었다. 그때 택만이는 대원들과 그 너머에 중공군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한 능선을 정찰하고 있었다. 사위가 쥐 죽은 듯 조용하더니만 돌연 조명탄이 주변을 희뿌옇게 밝혔다. 곧바로 포탄 수십 발이 연달아 장렬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융단 폭격이었다. 괴이한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를 신호로 전투가 벌어졌다. 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었다. 포연자욱한 혼돈 속에서 피하의 병사들이 백병전을 벌였다. 상대는 개미떼처럼 달려드는 중공군이었다. 택만이도 여느 병사들처럼 착검한 총을 정신없이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항전했다. 어떻게든 살아서 가족품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전의를 불질렀다. 그 와중에 포탄 하나가 택만이 옆에서 터졌다. 포탄을 정통으로 맞은 전우는 산산이 찢어져 공중으로 날아갔고 중상을 입은 부상자들은 단발마의 비명을 질러댔다. 흥분한 택만이는 적군 서너 명을 총검술로 처치하고 뒤이어 달려드는 두 녀석까지 해치운 다음 기진맥진 고꾸라지고 말았다.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다행히 부상은 입지 않은 채였다. 가물거리는 택만이 시야에 아내와 어린 딸의 얼굴이 헛것인 비치고는 초연 속으로 사라져갔다. 소스라친 택만이는 헛손질만 하다가 까무러쳤다. 깨어났을 때는 중공군 2명이 머리통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중공군이 택만이를 사살하지 않은 것은 포로가 필요해서였다. 그때부터 정전 때까지 택만이는 중공군 짐꾼 노릇을 했다. 미친 소를 단숨에 메어치던 장골이 어쩌다 그토록 피폐해졌는지 육질은 없고 뼈대만 앙상한 택만이는 도대체 영혼이 없어 보였다. 꽃다운 신혼의 아내와 한 살배기 젖먹이를 대책 없이 남겨두고 전선으로 달려간 택만이었다. 그는 분명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진 영웅이지만 행색은 남루한 귀한 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기보다 동정하는 쪽이었다. 살아온 자가 죽은 자처럼 영락해버린 운명의 뒤틀림. 도리실 댁만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택만이가 그토록 처량해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할매에게 큰 절을 올린 택만이는 울음에 처해 눈물만 훔쳤다. 할매는 들썩이는 택만이 등을 쓸며 그런 경우에 흔히 하는 몇 마디 위로말을 건네더니 자네 댁은 친정에 있네 하면서 반다지에서 쌈짓돈 얼마를 꺼내주었다. 벌떡 일어난 택만이는 곧장 처가로 단박질 쳤다. 불쌍한 거 전쟁 때문으로 할매가 혼잣말을 했다. 택만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흥분이 머리 꼭지까지 솟구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시력도 흐려지고 걸음걸이도 맥이 풀렸지만
그는 단박질을 멈추지 않았다. 거의 실성하다시피 마음이 탄 그는 그런 것을 괴념할 처지가 아니었다. 처가가 이사간 줄 모르는 그는 도리시를 거쳐 안동까지 60리를 걸어가는 고역을 치렀다. 처갓집 대구 주소는 도리실에 사는 처삼촌이 알려주어 그는 선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할 수 있었다. 안동 역전 허술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새고 우여곡절 끝에 대구역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정오께였다. 아무나 붙잡고 처갓집 동네로 가는 길을 묻고 또 물었다. 드디어 남산국민학교 후문에 이른 그는 처삼촌이 알려준 대로 실개천 건너 재래시장 끝머리에 있는 50여 개의 돌계단을 차고 올랐다. 마지막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승보사 안내판을 따라 10여 분 걸어가자 예상대로 판잣집 10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동네가 나왔다. 너절한 난민촌이었다. 택만이는 동네 초입의 연탄 가게를 지나 승보사 쪽으로 몇 걸음 더 걸어갔다. 마침내 떡집 간판이 걸려있는 구멍가게가 나왔다. 그 가게가 바로 처삼촌이 말한 처갓집이었다. 그는 그 앞에서 먼 귀로의 다리품을 멈췄다. 택만이는 가족을 만나게 될 감격을 벅차게 느끼면서도 응칠 씨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다. 네 댁은 남뱅이 알을 뱉는기라. 택만이는 아찔, 현기증을 느꼈다. 어느새 선역으로 기운 해가 설핏했다. 택만이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이만치 비켜선 채 담배를 3갭이나 태우며 마음을 추스렀다. 처갓집 가게는 조용하기만 했다. 담배 1개비를 더 태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주춤주춤 망설이며 열려있는 뒷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자 돌연 온 몸의 모골이 일어섰다. 도리실 때 금남이 지르는 비명에 섞여 갑자기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새된 소리에 전율을 느낀 그가 간신히 몸을 가누는데 장모가 반기는 어조로 말한다. 고생했다. 고추다. 죽은 나무처럼 핏기를 잃어버린 택만이는 그때서야 응칠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았다. 참았던 분노가 괴오른 택만이는 당장 대오리 지게문을 박차고 들어가 도대체 와 그랬노? 다그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암담하고 망연할 뿐 소심한 택만이는 반은 넋이 나간 반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한참이나 납 인형처럼 서 있던 택만이는 입속말을 삼킨다.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 나는 죽을 때까장 전사한 남편으로 살기다. 택만이가 10손가락을 당겨 오그리며 돌아설 때 덜컹 방문 여는 소리가 난다. 네가 왔나? 써느라고 서먹한 장모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은 택만이는 앞만 보고 걷는다. 갈 곳이 없으면서도 있는 사람처럼 결연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흐느낀다. 그렇게 그의 귀로는 점점 멀어져 갔다. 속절없는 인연, 응달 동네의 산그늘이 이내 속에 거뭇한데 승보사 전역종이 택만이를 전송한다. 부처님 가피를 빌어주듯이. 택만이가 몰래 다녀간 2달 뒤 도리실에 사는 삼촌이 도리실 댁을 찾아왔다. 그녀가 갓난이를 보듬어 안고 젖을 물리고 있을 때였다. 당황한 도리실 댁은 홍당문 앞빛이 되었다. 삼촌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와 남뱅이의 밀통 사실을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나오던 도리실댁 어머니가 얼른 말문을 열고 나선다. 아지뱀이 어쩐 일로 각중에... 삼촌은 병력 같은 말을 태연히 꺼낸다. 대구 온 짐에 들렀더니만은 권서방은 예.
그가 말하는 권서방은 도리실댁 남편 택만이다. 그는 택만이가 응당 도리실댁과 동거하는 줄 알고 안부삼아 물었다. 도리실댁 낯색이 노랗게 질린다. 권서방이라 카마 전사한 사후 말하는 깁니까? 말꼬리를 흐린 택만이 장모가 입시우를 실룩일 때 삼촌은 대답 대신 혼잣말을 한다. 내가 분명 이 집 주소를 적어줬는데. 전사한 남편이 살아오다니 잘못 들은가 싶어 되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는 도리실댁 볼살이 얼음이 된다. 그녀 눈에 어디론가 떠나가는 택만이 뒷모습이 얼핏 스친다. 몰골이 송연해진 그녀가 부르르 떠는데 눈치 없는 삼촌이 또 벼락치는 말을 한다. 그라마 남뱅이가 자살한 거도 모르겠구마. 남뱅이는 목을 맺는 기라. 갓난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이 도리실댁 귀청을 갈기갈기 찢는다. 꺼져가는 도리실댁 의식 속에서 목을 맨 남뱅이가 괴물처럼 버둥거린다. 그녀는 갑자기 실성한 모양으로 헛소리를 웅얼댄다. 내는 죽일년이여. 죄 많은 년. 내는 죽어야 한다. 어머니가 삼촌을 배웅하러 나간 사이 도리실댁은 제정신이 아닌 채로 실ong에 목을 메었다. 다행히 숨이 끊어지기 전 늦지 않게 돌아온 어머니 덕에 목숨은 구한다. 이그사 이 소갈머리 없는 거사. 니사 죽으마 고만이지만은 저 알라들은 웃자노. 자식 새끼 고아 맹그는 거는 죄가 아이가. 니가 죄값을 칼락하마 새끼들이나 잘 키우고 맴 단디 묻고 질기게 살아야 한대. 실신한 딸을 부둥켜 안고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은 어머니는 울먹이며 한탄한다. 어이구 내 팔자야. 돌아온 사오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남뱅이라 하는 놈은 씨만 남기고 죽어불고 신명님도 너무하시제. 이 꼴 볼랐고 이 갓난이를 낳게 했는동. 외할머니 넋두리에 갓난이가 기아맞아 도리실댁이 반 몸을 일으키며 젖을 꺼낸다. 남뱅이가 죽고 세월이 흐른 어느 해 한식날이었다. 그날 남뱅이 묘소에서 양장 차림의 도리실댁을 본 사람은 또 그 야멸차고 암상스런 개수였다. 15 안팎의 남학생 하나와 성묘하는 도리실댁을 본 이빠른 그녀는 설레발을 치며 수선을 떨었다. 그 아이는 남뱅이 아들이 틀림없다는 게 그녀가 퍼뜨린 소문이었다. 귀가 당나귀 귀처럼 쫑긋하고 모가진 어깨가 안팡지게 다부지고 이마가 너럭바위처럼 펑퍼짐하고 움쑥한 눈도 짙게 그늘지고 말씨도 조용조용 찰지고 성미도 꼬장꼬장해 보이고 인중도 깊고 길쭉하고 고슬고슬한 곱슬머리에 회오리 치는 쌍가마까지 모든 게 남뱅이를 쏙 닮았다고 생각한 개수는 틈만 나면 조잘됐다. 글쎄 웃자마 그래 둘러 뺏는동. 눈을 부비고 다부 봐도 아주바님 판박이라 카이요. 그녀는 감탄까지 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남뱅이를 성까지 마비되었다고 치부하지는 않았다. 다시 세월이 흐른 뒤였다. 남뱅이도 도리실댁도 택만이도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즈음 놀라운 소문이 뜬금없이 나돌았다. 소백산 어느 암자의 암주 스님이 택만이라고 했다. 한때 어느 산사에서 불목하니 일을 했던 뒤뜰 너머 신만이가 퍼뜨린 소문이었다. 그러나 확인할 길은 없었다. 지금까지 먼 귀로였습니다. 작가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호진 작가님은 고려대 정년 퇴임 뒤 단편 겨울안개로 문학과 의식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 산울림, 아침까치, 흘러간 강, 둥지를 떠난 새, 궁합, 변명을 문학지에 발표했습니다. 2021년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와 서울 강북문협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